그날 밤도 집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잠들 수가 없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작은 소리들이 들렸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복도 끝 시계가 초침을 옮기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의 속삭임. 그런데 그 소리들 사이에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없는 자리라는 건 생각보다 소리가 크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빈자리가 내는 소음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처음엔 몰랐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시어머니가 늦게 주무신다고 생각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시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런 설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갔다. 밤 11시, 12시, 그보다 더 깊은 시간. 그 시간이면 집안은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만 남는 시간인데 시어머니의 방문은 열려 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모른 척하는 게 배려라고 믿어왔다. 며느리의 자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너무 깊이 알려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한 예의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느새 그렇게 믿게 되어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밤마다 사라지는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 의심이 사실이 될까봐 더 두려웠다.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 나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말을 해야 하거나 묻어야 하거나 남편에게 알려야 하거나. 그런데 그 모든 선택지가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조금씩 늦게 잠드는 쪽을 택했다. 잠들기 전 복도를 한번 지나가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다. 화장실에 가는 척, 물을 마시러 가는 척. 그리고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날 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확인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안도했다. 불이 꺼져 있으면 한참을 서 있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 이불이 스치는 소리, 누군가 숨쉬는 기척. 그런데 어떤 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럴 때면 나는 문을 노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노크를 하면 안에서 대답이 없을 것 같았다. 그 침묵을 확인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그냥 돌아섰다. 내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듯 잠든 척 누워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밤은 모른 척 하기에는 너무 길었다. 그날은 비가 왔다. 가랑비였지만 밤새 내리는 종류의 비였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또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시계를 봤다. 자정이 넘어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사람은 늘 그랬다. 눕자마자 잠드는 사람. 부러웠다. 생각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목이 마르다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댔지만 사실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현관 쪽에서 흘러오는 작은 불빛만이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시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섰다.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노크를 할까, 그냥 돌아갈까 한참을 망설였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용하게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시어머니였다. 비를 맞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어깨에 걸친 얇은 가디건이 젖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비 맞은 사람의 냄새가 복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오는 모습이 어젯밤 비를 맞고 돌아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잘 주무셨어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평범한 인사였다. 네, 어머니는요? 나는 그렇게 답했다. 나도 잘 잤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그 사람은 어젯밤 자지 않았다. 어디론가 나갔다가 비를 맞고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이는 척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니,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자주 잠들지 못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 일이 반복됐다. 그리고 확인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 밤 11시쯤 집을 나섰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돌아왔다. 규칙적이었다. 너무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더 이상했다. 만약 산책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누군가를 만난다면 왜 낮이 아니라 밤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다. 여러 번 시도했다. 저녁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기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꺼내려 하면 목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밤마다 어딘가에 나가신다고? 그래서 뭐라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그런 말을 며느리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건지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어머니 괜찮으신 것 같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다.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그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정말 잘 모르겠었다. 시어머니가 괜찮은 건지, 내가 괜찮은 건지, 우리 가족이 괜찮은 건지.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사람은 늘 그랬다. 깊이 파고들지 않는 사람. 표면이 평온하면 그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사람. 나는 그게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나 자신도 똑같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도 시어머니는 집을 나섰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유령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는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뒤를 밟기로.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모른다. 의심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이 불편함을, 이 의문을, 이 밤들을 혼자 견디는 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다음 날 밤 나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현관밖 복도에 숨어서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수없이 자문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평소처럼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그냥 익숙한 길을 걷듯 계단 쪽으로 향했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들키면 어쩌나, 뒤돌아보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건물을 나서서 길을 따라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걸음은 생각보다 빨랐다. 목적지를 알고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망설임이 없었다. 골목을 몇 개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나는 점점 더 낯선 동네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 사는 곳이 있었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10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어느 집 앞에 멈춰 섰다. 낡은 단층 집이었다. 대문은 낮았고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었다. 열쇠로 여는 것도 아니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치 자기 집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문이 닫혔다. 집안에서 불이 켜졌다.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두 개의 그림자. 하나는 시어머니, 또 하나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의 실루엣. 나는 숨이 막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뒤를 밟는 동안 나는 수없이 멈출 이유를 만들었다.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이라도 모른 척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대화 소리는 아니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 함께 사는 사람들의 소리. 나는 한참을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하나? 문을 두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본 것을 못 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였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 밝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웃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니, 내가 알던 시어머니는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다. 뛰듯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숨이 차고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에 흐트러진 머리, 초점 없는 눈.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된 걸까?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시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침에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밥맛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 변화를 눈치챘을까? 아니면 원래 며느리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셨을까?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나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나를 보며 하는 말이었다. 피곤하신가 봐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답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며느리 노릇한다고 자기 몸 상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언제나처럼.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이제는 낯설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밤에는 다른 집으로 가서 다른 사람과 웃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뭐 늘 그렇지. 시어머니는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밤에 잘 주무세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찻잔을 들던 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가 해서요.
난 괜찮아. 걱정 마. 시어머니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도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또 나갔다. 나는 뒤따라가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하지만 알고 나니 오히려 더 힘들었다. 모를 때는 상상으로 버틸 수 있었다. 혹시 산책일 수도, 혹시 친구를 만나는 걸 수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시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집이 있었다. 또 다른 삶이 있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있었다. 그 집에는 시어머니의 생활이 있었다.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화분, 슬리퍼, 불 켜진 거실, 그리고 함께 웃는 누군가. 그 모든 게 우리 가족과는 완전히 별개의 세계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배신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떠올렸다. 배신. 하지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누구를 배신한 걸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아들인 남편을? 며느리인 나를? 아니면 이 가족 전체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단어가 정확히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점점 흐려졌다. 시어머니는 분명 우리를 속였다. 매일 밤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시간이 있었다. 그건 분명 거짓말이었다. 숨긴 것이었다. 하지만 배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밥을 지었고 빨래를 했고 우리를 챙겼으니까. 낮에 시어머니는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밤에 시어머니를 우리가 몰랐을 뿐. 며칠이 지나고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혼자였다. 시아버지는 내가 이 집 사람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분의 얼굴도 모른다. 사진으로만 봤다.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 속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다. 제사 때 사진 앞에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릴 때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담담했다.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심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전에 정리된 감정 같았다. 나는 그때 시어머니가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의젓한 어른이라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강함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그전부터 무언가 끝나 있었던 걸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떤 부부였을까? 사랑했을까? 행복했을까?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 집에 계실 때도 말이 없으셨고 밖에 나가 계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 어머니랑은 사이가 좋으셨어요? 글쎄 싸우는 건 본 적 없어. 그냥 각자 사셨던 것 같아. 각자 살았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한 집에 살면서 각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같은 밥상에 앉아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방에 누워도 다른 꿈을 꾸고 같은 시간을 보내도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게 시어머니의 결혼이었을까?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혼자였던 걸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니면 훨씬 전부터? 나는 문득 시어머니의 방을 떠올렸다.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청소는 시어머니가 직접 하셨고 나는 문 앞까지만 가서 빨래를 전해드리곤 했다. 그 방 안에 뭐가 있을까? 시어머니의 어떤 시간이 담겨 있을까?
어느 날 낮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을 때 나는 그 방 앞에 섰다. 문을 열어볼까 망설였다. 이건 침범이었다. 남의 공간에, 남의 시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하지만 나는 이미 시어머니의 밤을 밟았던 사람이었다. 이미 선을 넘었던 사람이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안경이 놓여 있었다. 특별한 건 없었다. 평범한 노인의 방.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너무 깔끔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거의 없었다. 사진도 없고 장식품도 없고 개인적인 물건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치 호텔방 같았다. 임시로 머무는 공간 같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봤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그 아래 서랍에는 수천 몇 건과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있었다. 편지를 꺼내볼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손을 뻗었다. 첫 번째 편지는 오래된 것이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도 번져 있었다. 펼쳐봤다. 필체가 낯설었다. 남자의 글씨 같았다. 여보로 시작하는 편지였다. 시아버지가 쓴 편지일까? 내용을 읽었다. 짧은 편지였다. 출장지에서 보낸 안부, 빨리 돌아가겠다는 말, 건강 챙기라는 당부. 평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뭔가 차가웠다. 형식적인 느낌이었다. 의무처럼 쓴 글 같았다. 다른 편지들도 비슷했다. 짧고 건조하고 감정이 없는 문장들.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고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고 그저 사실만 전달하는 글들이었다. 나는 편지를 도로 넣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다. 일기장 같았다. 하지만 매일 쓴 건 아니었다. 듬성듬성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0년도 더 전이었다. 글씨는 떨렸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다. 언제부터 혼자였는지 모르겠다. 같이 있어도 혼자다.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다음 장을 넘겼다. 아들은 자기 가족이 생겼다. 다행이다. 나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넘겼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오래전 사람. 내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 우연이었다. 길에서 마주쳤다. 이름을 불렀다. 돌아봤다. 알아봤다. 손이 떨렸다. 다음 장.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미안한 일이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였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이건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시어머니만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던 걸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였다고 적혀 있었다. 같이 있어도 혼자였다고. 그럼 시어머니의 결혼은 뭐였을까? 사랑이 아니었을까? 동반자도 아니었을까? 그냥 제도였을까? 그냥 의무였을까? 그리고 그 긴 시간을 혼자 견뎌낸 끝에 만난 사람이 저 집에 있는 남자였을까? 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다녀오셨어요? 응, 장 좀 보고 왔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장바구니에서 채소와 과일을 꺼내며 콧노래를 부르셨다.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었다. 낮의 삶과 밤의 삶, 며느리 앞의 얼굴과 그 남자 앞의 얼굴, 그리고 어쩌면 진짜 얼굴은 둘 다 아닐지도 몰랐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없어, 왜?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걱정 마. 난 튼튼해. 시어머니는 웃으셨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또 나가셨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다. 예전처럼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이미 알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시어머니를 탓해야 할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 그 긴 외로움을, 그 오랜 혼자였던 시간을 나는 정답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정답 같은 건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아침에 밥을 차리시는 모습, 빨래를 개시는 모습, 텔레비전을 보시는 모습,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나는 이제 다른 것을 보았다. 혼자 살아온 시간, 말하지 않은 외로움, 숨겨온 또 다른 삶,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 나 자신도 보였다. 나는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걸까? 왜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모든 걸 혼자 안고 침묵하는 걸까? 어쩌면 나도 시어머니처럼 혼자인 걸지도 몰랐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다. 남편은 회사에 나갔고 집은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며느리 노릇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힘들지 않을 리 없어.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알아. 어머니도요? 그럼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오래 살았지. 쉬운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거든. 내가 왜 여기 있나? 내 삶은 뭐였나? 그런 생각들. 나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어머니는 후회하세요? 뭘? 결혼을요? 시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을 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후회라는 게 뭘까? 다시 돌아가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땐 선택지가 없었어. 아니, 선택지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지금은 좀 다르게 살고 싶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시어머니는 그걸 실천하고 계셨던 거였다. 밤마다 다른 집으로 가는 것,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시어머니에게는 다르게 사는 것이었다. 어머니,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무슨 말? 아니, 그냥 혹시 힘드신 일이나 말 못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웃으셨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어떤 건 말해도 소용없거든.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넌 좋은 며느리야. 그것만 알아줘.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날 밤도 시어머니는 나가셨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시는 시간이 달랐다. 평소보다 늦었다.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쯤 지나서 돌아오셨다. 나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발걸음. 평소보다 무거웠다. 나는 방문을 조금 열고 복도를 내다봤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주저앉아 계셨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계셨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런 모습 보여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힘들었어.
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너 알고 있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려? 내가 어딜 가는지 다 알고 있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미안해요. 나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뒤를 밟았어요. 궁금해서, 걱정돼서. 시어머니는 웃으셨다. 그럴 줄 알았어. 넌 눈치가 빨랐으니까. 어머니,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차 한잔 할까?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물을 끓이셨고 찻잔 2개를 꺼내셨다.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이야. 결혼하기 전에. 그때 나는 그 사람을 좋아했어.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 맞겠네. 나는 가만히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헤어졌어. 내 집안에서 반대했거든. 그 사람은 가난했고 나는 어려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결혼했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말이 끊겼다. 사랑은 아니었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결혼 생활은 외로웠어. 같이 살았지만 혼자였어. 대화가 없었고 웃음이 없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어. 그런데 몇 년 전 그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났어. 길에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 너무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어.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후로 가끔 만났어. 처음엔 그냥 옛날 이야기하는 정도였어. 하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됐어. 그 사람도 혼자였어.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았어. 나는 입을 열었다. 사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좋아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있었을까? 시아버지 죽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비난받을 게 뻔했어. 배신자라고, 철없다고, 부끄럽다고. 그 말들을 들을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응. 낮에는 어머니로 살고 밤에는 나로 살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거짓말한 것. 너희를 속인 것. 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싶었어.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것처럼. 나도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불쌍해서일까? 아니면 나 자신이 불쌍해서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워서일까? 한참을 울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 부탁이야. 하지만 말해도 소용없어. 이해 못할 거야.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나는 망설였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숨기는 게 맞을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게.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밤 이후로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생겼다. 남편 모르게 우리만 아는 비밀. 이상하게도 그 비밀 때문에 시어머니와 나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였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관계가 된 것 같았다. 같은 여자로서, 각자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너는 행복해? 네. 결혼 생활. 행복하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살았다. 주어진 역할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따져본 적이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그랬어. 오랫동안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 행복이 뭔지, 가슴이 뛰는 게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이 나이에 말이야. 70 가까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봤다. 어머니,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응.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혼은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다. 그건 안 될 거야. 아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고 세상도 곱게 보지 않을 거야. 늙은이가 무슨 재혼이냐고.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하지만 저는 괜찮아. 결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만날 수 있으면 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숨어서 만나야 해도 괜찮아.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 말이 슬펐다. 최선이 숨어서 만나는 것이라니. 하지만 나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밤이 되면 집을 나섰다. 나는 더 이상 뒤따라가지 않았다. 알고 있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남편은 여전히 몰랐다. 아니, 정말 모르는지, 모른 척하는 건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다. 요즘 어머니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은데. 심장이 철렁했다. 그래요? 응. 밤에도 나가시는 것 같던데. 산책하시나 봐요. 나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밤에 산책을? 위험하지 않나? 괜찮으실 거예요. 집 근처만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거짓말이었다. 남편을 속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역시나 그 사람은 깊이 파고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게 고마웠다. 동시에 서운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셨다. 평소와 달리 낮에 나가시는 거였다. 어디 가세요? 병원 좀 다녀올게. 편찮으세요? 아니, 정기검진. 곧 올게. 시어머니는 나가셨다.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걱정이 됐다. 전화를 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걸었다. 전화는 받지 않으셨다. 1시간이 더 지나고 2시간이 더 지났다. 남편이 퇴근했다. 어머니는 병원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전화는 안 받으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어느 병원인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편이 달려갔다. 응, 괜찮아.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서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검진했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뭔가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나가지 않으셨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다. 나는 불안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다. 암이래.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폐암. 이미 많이 진행됐대. 치료는요? 수술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너무 늦었대. 이제 시간 문제래. 눈물이 났다. 왜 진작 검진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 몇 달 전에 알았어.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 오히려 걱정만 끼칠 텐데.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래서 더 그 사람을 자주 만났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행복한 시간을 더 만들고 싶었어. 어머니,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아들한테는 말해야 해요. 알아. 이제는 숨길 수 없겠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씀하셨다. 병에 대해서만.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치료는요? 항암은요? 이미 늦었어. 받아들여야 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싫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시어머니는 담담하셨다. 오히려 다행이야.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무겁고 조용했다. 남편은 시어머니 곁에 더 자주 머물렀다. 나도 시어머니를 더 챙겼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밤이 되면 나가셨다. 남편이 물었다. 어디 가세요? 산책. 몸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움직여야 더 좋아.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 만나볼래? 네. 소개해주고 싶어. 너한테만. 나는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냈는지. 다음 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그 집에 갔다. 처음 뒤밟았던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남자가 있었다. 이쪽은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소개하셨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남자가 차를 내왔다.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많이 놀라셨죠? 남자가 말했다. 어머니 일 알게 되셨을 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숨어서 만나게 돼서.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랑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50년 만이었거든요. 50년이요? 네. 젊었을 때 헤어지고 평생 잊고 살았는데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기적 같았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시어머니가 남자를 봤다. 그 눈빛에 사랑이 있었다. 진짜 사랑. 저는 이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숨쉬게 됐어요.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외로움도 그리움도 행복도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보여주셔서. 뭘?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이제 아들한테도 말할까봐. 정말요? 응. 숨기는 게 지쳤어.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솔직해지고 싶어.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씀하셨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충격, 부정, 분노.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 이게 사는 겁니까?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 이게 내가 사는 거야.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삶이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 안 해도 돼. 하지만 막을 순 없어. 내 삶이니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이 된 것처럼
나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나가셨다. 남편이 말렸다. 몸이 안 좋으신데 왜 나가세요? 만나고 싶어서.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응, 중요해. 가장 중요해.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포기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우리를 봤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어머니. 남편이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이해 못 해드려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하세요. 그 사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랑해. 남편이 또 울었다. 그럼 됐어요. 이제 됐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 남편이 직접 전화했다. 남자가 병원에 왔다. 시어머니를 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여보. 시어머니가 불렀다. 네. 행복했어? 저도요.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 꼭 만나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장례식장에 그 남자도 왔다. 멀리서 조문하고 조용히 떠났다. 남편이 그를 불렀다. 잠깐만요. 남자가 돌아봤다. 어머니가 행복하셨나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곁에 있어 주셔서.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났다. 남편이 나를 봤다. 당신은 알고 있었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맞았어요. 지켜줘서 고마워요. 남편도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밤이 되어도 누군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흔적을 느끼며 어느 날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열어봤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고마워.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너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나로 살 수 있었어. 부탁이 하나 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숨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행복해. 사랑해.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지금도 밤이 되면 시어머니를 생각한다. 어딘가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행복했던 그 웃음소리를, 사랑했던 그 눈빛을, 그리고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만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언젠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처럼 늦더라도